탕, 탕, 탕.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엎드려. 남편이 나를 땅에 눕혔다. 나는 9개월 된 딸 은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차가운 8월의 두만강 앞. 뒤에서는 북한군의 고함 소리. 멈춰. 쏜다. 딸은 수면제 때문에 잠들어 있었다. 깨어나면 안 된다. 울면 우리는 죽는다. 강으로. 지금. 남편이 소리쳤다. 우리는 일어나 강둑을 향해 달렸다. 나는 의사였고 북한에서 30년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되어 총을 맞으며 도망치고 있었다. 왜? 단 하나의 이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평안북도 신의주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다. 아니, 의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약도 없고 장비도 없는 그저 하얀 가운만 입은 사람이었다. 그날도 진료실에는 환자들이 줄을 섰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한 아이들, 결핵으로 피를 토하는 노인들. 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숨소리를 들으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약이 없으니 처방할 수도 없었다. 약 배급은 3개월째 끊겼다. 병원 지하 창고에 남은 건 진통제 몇 알뿐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도시락을 열었다. 강냉이 몇 알과 소금에 절인 무청. 이것도 시장에서 남편이 어렵게 구해온 것이었다. 남편 철수는 인민군 병사였지만 군대에도 배급이 없어 휴가 때마다 장사를 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중국 쌀 한 대 샀어. 우리 딸 죽이라도 써줘. 남편의 목소리는 늘 피곤했다. 28배 남자가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9개월 된 딸 은별이를 안고 계셨다. 은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작은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기력이 없었다. 지수야, 애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 나는 은별이를 안아들었다. 가볍다. 너무 가볍다. 9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걸까? 저는 의사였지만 제 딸의 몸무게가 정상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북한에는 성장 곡선표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은별아, 엄마 왔어. 응? 은별이는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봤다. 초점 없는 눈빛.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 은별이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무슨 병원? 약도 없는데. 맞는 말이었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도 영양실조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나 링거는 없었다. 있어봤자 물 링거였다. 그날 밤 나는 은별이를 안고 밤새 깨어 있었다. 아기는 축 늘어진 채 가쁜 숨을 쉬었다. 나는 손끝으로 은별이의 작은 베네 저고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손수 누더기 천을 모아 만든 저고리. 배급소에서 주는 천도 없어서 헌 옷을 뜯어 만든 것이었다. 은별이의 베네 저고리를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 딸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신의주의 밤. 어둠뿐이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다. 가끔 깜빡이는 불빛은 보안서나 당 건물뿐이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군복을 벗고 은별이와 나를 내려다봤다. 은별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딸의 숨소리만 들렸다. 지수야. 네. 나 어제 국경 경비 서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두만강 건너 중국 마을이 보이는데 말이야. 불빛이 환하더라. 밤인데도 나는 남편을 봤다. 그리고 저번에 국경 수색 나갔을 때 중국 쪽에 떨어진 물건을 주었어. 남편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국 과자 봉지였다. 알록달록한 그림과 한자가 적혀 있었다. 이거 봐. 중국 애들이 먹다 버린 거야. 근데 이 과자 봉지가 우리가 1년 먹을 것보다 많아 보이더라. 저는 과자 봉지를 들여다봤다. 화려한 색깔, 먹음직스러운 과자 그림. 그리고 말이야. 남편은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번 달에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USB를 압수했는데. 여보, 저는 화들짝 놀라 남편의 입을 막았다. 남한 영상물은 보기만 해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봤어. 뭐, 내가 봤어. 압수하기 전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수야, 거기는 우리가 배운 거랑 달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집이 크고, 자동차가 많고, 아이들이 통통하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배운 거 거짓말인가 봐.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30년간 배웠다.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다.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그런데 만약 그게 다 거짓이라면 저는 은별이를 내려다봤다. 베네저고리 속 갈비뼈가 다 드러난 작은 몸, 축 늘어진 팔다리. 여보,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떠나요. 남편이 나를 봤다. 놀란 눈빛. 떠나다니 어딜? 남쪽으로요. 나는 은별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라면, 우리가 속은 거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이 땅에서 키울 수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준비하자.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떠나기로. 다음 날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다. 저는 병원에 출근했고 남편은 군부대에 복귀했다. 시어머니는 은별이를 돌봤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탈출. 남편은 국경 경비 근무 일정을 외웠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의 경비가 약한지, 철조망의 어느 부분이 낡았는지, 감시초소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7월 말쯤이 좋겠어.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서 발자국이 안 남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했다.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병원 약품 창고에서 얼마 안 남은 진통제 몇 알을 빼돌렸다. 그리고 장마당에 나가 수면제 몇 알도 사놓았다. 수면제. 은별이가 강을 건널 때 울면 안 돼. 약으로 재워야 해. 가슴이 미어졌다. 9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다니. 하지만 은별이가 울다가 경비대에 들키면 우리는 즉시 총살당할 것이었다. 준비 기간은 2달. 그 2달 동안 나는 매일 밤 은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잘하는 걸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은별이가 다치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남편에게 털어놓은 순간 우리는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 나라에서 탈북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사형이었다. 8월 15일 탈북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다. 아버지는 작년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여인 얼굴로 저를 맞았다. 나는 은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떠나요. 어딜? 남쪽으로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지수야, 미쳤니? 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내 입을 막았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엄마, 들어봐요. 저는 더 이상 안 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수야, 탈북하다 잡히면 너희는 죽어. 은별이도 죽고, 너희도 죽고, 나도 죽어. 3대가 멸문당한다고. 알아요. 알면서 왜? 은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은별이는 9개월인데 5kg도 안 돼요. 병원에 약도 없고 배급도 없고 저는 의사인데 제 딸 하나 못 살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쪽이 정말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대요. 엄마, 거기는 사람들이 굶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병원에 약이 있고 전기가 들어온대요. 그게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나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다. 축 늘어진 딸의 몸. 엄마, 저는 은별이를 살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보따리를 하나 꺼내 오셨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들이 있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베넷 저고리야. 그때는 천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베넷 저고리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누렇게 바랜 천, 성글게 꿰맨 바느질. 은별이 베넷 저고리랑 같이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잊지 마라, 지수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은별이는 다른 곳에서 살 자격이 있어. 가거라. 그 아이만은 사람답게 살게 해줘라. 엄마, 울지 마. 내가 울면 나도 운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다. 잘 가라, 지수야. 그리고 살아라. 그날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를 했다. 강냉이죽 한 그릇. 그게 전부였지만 그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준비 끝났어요. 이제 떠나요. 남편은 달력을 보았다. 8월 22일, 다음 주 목요일. 그날 밤 11시에 출발하자. 그날이 내 당직 근무일이야. 알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다. 은별이에게 수면제 양을 테스트했다. 너무 많이 먹이면 위험하고 너무 적게 먹이면 강을 건널 때 깰 수 있었다. 남편은 두만강 지도를 외웠다. 어느 지점이 얕은지, 어디에 보초소가 있는지, 탈출 후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지. 나는 작은 보따리를 쌌다. 은별이 베넷 저고리 2장, 약 몇 개, 그리고 물 1병. 그게 전부였다. 8월 21일 밤, 남편과 저는 은별이를 안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 여보, 우리 정말 하는 거죠?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혹시 죽으면? 죽지 마. 우리는 살 거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은별이를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8월 22일. 나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다. 환자들을 봤다. 점심을 먹었다.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오늘 밤이면 우리는 북한을 떠난다. 살거나 죽거나. 저녁 6시 나는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신의주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거리의 사람들, 무너진 건물들, 어두운 거리. 제가 30년을 살아온 이 땅. 안녕. 나는 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채였다. 준비됐어? 네. 나는 은별이를 안아들었다. 은별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밤 10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모르셨다. 저희가 탈북한다는 것을. 나중에 보이부가 조사하러 오면 시어머니라도 살려야 했다.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라.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만강을 향해. 신의주 외곽, 두만강이 보이는 숲속이었다. 나는 은별이를 안고 남편을 따라 걸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남편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그저 촉감으로 길을 찾아갔다. 조심해, 지수야. 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30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남편이 숲 사이로 강을 가리켰다.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 그 너머가 중국이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 저기 100m 앞에 감시초소가 있어. 남편이 속삭였다. 내가 먼저 철조망을 확인할게. 너는 여기서 대기해. 혼자 가요? 응. 은별이 안고 있으면 위험해. 남편은 내 뺨에 입을 맞췄다. 10분만 기다려. 안전하면 부를게. 남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은별이를 안고 있었다. 멀리서 강물 소리만 들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은별이가 깰까봐 걱정됐다. 제발, 제발 무사히. 5분, 10분, 15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 손이 떨렸다. 은별이를 더 꼭 안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수야. 남편이었다. 철조망 확인했어. 가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남편을 따라갔다. 철조망 앞에 섰다. 녹슨 철조망 사이로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여기로. 조심해. 남편이 먼저 철조망 사이를 빠져나갔다. 나도 은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때 철조망에 내 옷이 긁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손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을 빠져나왔다. 그 순간, 거기 누구냐?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안 돼. 남편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우리는 강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멈춰. 쏜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엎드려. 남편이 나를 땅에 눕혔다. 은별이를 품에 꼭 안은 채였다. 탕. 탕.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강으로. 지금. 남편이 소리쳤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강둑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둑에 도착했다. 아래로 급경사였다. 뛰어내려. 남편이 먼저 뛰어내렸다. 나도 은별이를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은별아, 미안해. 나는 뛰었다. 몸이 공중에 떴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두만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은별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지수야. 남편이 내 옆으로 헤엄쳐 왔다. 은별이 내가 안을게. 너는 수영해. 남편이 은별이를 한 팔로 안았다. 다행히 은별이는 수면제를 먹어서 깨지 않았다. 우리는 헤엄쳤다.
강물은 빠르게 흘렀다. 몸이 떠내려갔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저기다. 저기. 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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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물 위로 날아왔다. 물보라가 튀었다. 잠수해. 남편의 외침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차가움. 물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은별이는? 남편은? 5초, 10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캬. 숨을 들이마셨다.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다. 은별이는 남편의 팔에 안긴 채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강 반대편이 가까워졌다. 나는 팔이 풀려도 다리에 쥐가 나도 계속 헤엄쳤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았다. 닿았어. 바닥이. 우리는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올라갔다. 온몸이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다. 은별이. 나는 남편에게서 은별이를 받아 안았다. 은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살아있어. 나는 은별이를 꼭 안고 울었다. 지수야, 울 시간 없어. 여기는 아직 북한 쪽에서 보여. 더 가야 해. 남편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중국 땅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30분을 더 달렸을까? 더 이상 북한 쪽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남편이 나무에 기대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찼다. 나도 주저앉아 은별이를 확인했다. 옷이 다 젖었다.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은별아, 괜찮니? 나는 옷을 벗어 은별이를 감쌌다. 남편도 자기 군복 상의를 벗어 은별이에게 덮어줬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살았어. 나는 은별이를 안고 처음으로 웃었다. 북한을 벗어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건 새벽 1시쯤이었다. 우리는 숲속에 숨어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벌벌 떨며 은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돌아가며 안아체온을 나눴다. 동이 트자 남편이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 해. 중국 공안이 순찰 돌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해. 우리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오니 작은 중국 마을이 보였다. 옌벤 지역이었다. 여보, 저기 사람 있어요. 멀리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조선족으로 보였다. 말 걸어볼까요? 아니, 위험해. 누가 신고할지 몰라. 우리는 마을을 피해 돌아갔다. 배는 고팠지만 뭘 먹을 수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하루 종일 걸었다. 은별이는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으앙. 쉿, 은별아. 조용히. 나는 은별이에게 젖을 물렸지만 내 몸도 영양실조라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해질 무렵 우리는 작은 창고 같은 곳을 발견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우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농기구와 비료자루가 쌓여 있었다. 냄새가 고약했지만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은별아, 조금만 참아. 은별이는 계속 울었다. 배가 고팠을 것이다. 그때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 있어? 중국어였다. 하지만 조선족 억양이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봤다. 들켰다. 문이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손전등을 비췄다. 누구야? 저희는. 남편이 더듬거렸다. 탈북자입니다. 조선족 남자는 손전등을 끄고 주변을 둘러봤다. 들어와.
빨리. 우리는 남자를 따라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순찰 돈다. 내일 아침이면 들킬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줄게. 한국 가고 싶지? 네. 돈 있어? 없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힘들다. 브로커한테 돈 내야 하는데. 일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남편이 애원했다. 알았어. 일단 내일 브로커 연락해 볼게.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 남자는 자기 옷을 벗어 우리에게 줬다. 이거라도 입어. 애기 감기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우리는 창고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다시 왔다. 손에 컵라면과 빵을 들고 먹어. 배고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컵라면을 순식간에 먹었다. 은별이에게는 빵을 물에 불려 먹였다. 브로커 연락했어. 근데 한국까지 가려면 3만 위안이야. 3만 위안이요? 그건 하나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없으면 일해서 갚아야지. 브로커가 일자리 구해줄 거야.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몇 년. 은별이를 안고 몇 년을 중국에서 숨어 사는 건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긴 해. 위험하지만.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몰래 한국까지 가는 루트가 있어.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거야. 돈 없으면 나중에 한국 가서 갚는 조건으로 데려가줘. 정말요? 근데 위험해. 중간에 잡히면 끝이야. 그래도 할 거야? 남편과 나는 서로를 봤다. 합니다.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다. 40대 중국 조선족 남자.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훑어봤다. 애기까지 셋이면 한 명당 1만 달러. 나중에 한국 가면 갚아. 이자 포함하면 1만 5천. 네. 중간에 죽어도 내 책임 아니야. 알지? 네. 좋아.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이야. 트럭 타고 중국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2개월간 중국에 숨어 지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쪽방에서 우리는 숨죽이며 살았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공안에 잡히면 북송당하니까. 남편은 몰래 불법 노동을 했다. 식당 뒷설거지, 건설 현장 막노동. 하루 종일 일해도 몇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그게 우리에겐 큰 돈이었다. 나는 은별이를 돌봤다. 방 안에만 있으니 은별이가 답답해했다. 울음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나는 은별이 입을 막고 달랬다. 쉿, 은별아. 조금만 참아. 우리 곧 안전한 곳 갈 거야.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돌아왔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여보, 왜 이래요? 괜찮아. 건설 현장에서 자재 떨어졌어.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신분증 검사해. 못 가. 남편은 그냥 참았다. 멍은 점점 더 부어올랐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다. 10월 15일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다. 준비해. 내일 새벽 3시에 출발이야. 드디어였다. 우리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은별이 베네저고리, 약, 물. 그게 전부였다. 새벽 3시 트럭이 왔다. 짐칸 안에는 우리 말고도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가자. 브로커가 짐칸 문을 닫았다. 트럭이 출발했다. 어둠 속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다. 한국을 향해. 트럭 짐칸은 지옥이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공간. 환기구도 없어 숨이 막혔다. 우리 8명은 짐 사이에 끼어 웅크리고 앉았다. 물.
옆에 있던 40대 남자가 신음했다. 이미 이틀째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 은별이는 탈수 증세로 축 늘어졌다. 작은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다. 은별아, 조금만 더. 나는 은별이에게 물을 조금씩 먹였다. 하지만 물도 얼마 남지 않았다. 트럭은 3일을 달렸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중간에 몇 번 멈췄지만 우리는 내릴 수 없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브로커가 경고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다 죽어.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트럭이 멈췄다. 짐칸 문이 열렸다. 눈이 부셨다. 내려. 여기부터는 걸어야 해. 우리는 비틀거리며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밖은 밀림이었다. 라오스 국경지대. 여기부터 태국까지 3일 걸린다. 걸을 수 있어? 브로커가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밀림을 걷기 시작했다. 지늘길, 가시덤불, 벌레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이 빠졌다. 나는 은별이를 안고 넘어졌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렀다. 지수야. 남편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은별이 안을게. 너는 내 등에 매달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너 쓰러지면 우리 다 죽어. 남편이 은별이를 안았다. 나는 남편의 등에 매달려 걸었다. 하루, 이틀, 사흘. 우리는 밀림을 걸었다.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다. 모기에 물려 온몸이 퉁퉁 부었다. 은별이는 점점 약해졌다. 울 기력조차 없었다. 은별아, 눈 떠봐. 응? 엄마 봐. 은별이는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봤다. 초점 없는 눈빛. 안 돼, 안 돼. 나는 공포를 느꼈다. 은별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쓰러졌다. 40대 남자. 트럭 안에서 물을 달라던 그 사람이었다. 더 못 가겠어. 남자는 나무에 기대 주저앉았다.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른 탈북자가 남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까지야. 너희들이 나가. 그럴 수 없어요. 가. 나 때문에 다들 늦으면 안 돼.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다. 가자. 시간 없어. 하지만 여기서 더 지체하면 우리 다 잡혀가는 거야. 브로커는 돌아서서 걸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갔다. 남편과 나도 걸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는 거야. 밀림 4일째 밤. 은별이가 고열에 시달렸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은별아. 나는 은별이를 흔들었지만 은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여보, 은별이가 죽어가요. 약 어디 있어? 남편이 보따리를 뒤졌다. 하지만 해열제는 이미 다 떨어졌다. 없어요. 약이 없어요. 나는 무너졌다. 안 돼. 은별아, 엄마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남편이 브로커에게 달려갔다. 약 좀 주세요. 제발. 우리 딸이 죽어가요. 약 없어. 그냥 참아. 제발요. 뭐라도 주세요. 브로커는 한숨을 쉬며 배낭에서 작은 알약 하나를 꺼냈다. 이거밖에 없어. 진통제야. 남편은 그 알약을 받아 나에게 왔다. 지수야, 이거라도. 나는 알약을 물에 녹여 은별이 입에 넣었다. 하지만 은별이는 삼키지도 못했다. 그날 밤 나와 남편은 은별이를 안고 밤새 깨어 있었다. 은별아, 제발.
제발 눈 떠봐. 우리 딸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안 돼. 새벽 4시쯤 은별이가 작은 신음을 냈다. 응, 은별이. 나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다. 은별이가 눈을 떴다. 엄마. 은별이의 작은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었다. 엄마, 엄마. 나는 은별이를 꼭 안고 울었다. 그래, 은별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은별이는 살았다. 기적이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다. 여기부터는 안전해. 태국 난민 캠프까지 하루만 더 가면 돼.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밀림 5일간의 지옥이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0월 25일 태국 난민 캠프. 우리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캠프는 임시 천막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었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통 2주에서 한 달 걸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천막에 안내했다. 여기서 자. 밥은 하루 2끼 나와. 천막 안은 좁았다.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탈북자, 가족 2팀이 더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밥이 나왔다. 쌀밥. 북한에서는 몇 년째 못 먹던 쌀밥이었다. 여보, 쌀밥이에요. 쌀밥.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다. 은별이에게도 죽을 쑤어 먹였다. 은별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은별이가 다시 쓰러졌다. 으, 은별이가 신음하며 경련을 일으켰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은별아. 나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다. 은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여보, 은별이가 이상해요. 남편이 급히 달려왔다. 어떻게, 지수야? 의무실에 가야 해요. 우리는 은별이를 안고 캠프 의무실로 뛰었다. 의무실에는 태국인 의사 한 명이 있었다. 영어를 못하는 우리는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베이비, 플리즈. 의사는 은별이를 침대에 눕히고 체온을 쟀다. 40.2도. 매우 높아.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은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 아기는 심각해.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감염. 큰 병원에 가야 해. 큰 병원이요? 하지만 여기는 난민 캠프야. 우리는 응급처치밖에 못해. 약도 별로 없고. 의사는 주사 하나를 놓고 해열제를 줬다. 이게 전부야. 미안해. 우리는 의무실을 나왔다. 천막으로 돌아와 나는 은별이를 안고 밤새 깨어 있었다. 은별이는 숨을 가빠게 쉬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은별아, 눈 떠봐. 엄마 봐. 은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은별이가 죽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까지 거의 다 왔는데?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지수야, 괜찮아. 은별이는 강한 애야. 두만강도 건넜잖아. 밀림도 걸어왔잖아. 하지만 은별이는 살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다. 새벽 2시. 은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안 돼. 은별아. 나는 은별이를 흔들었다. 일어나. 은별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일어나. 은별이는 반응이 없었다. 여보. 은별이가. 나는 무너졌다. 남편이 은별이를 안아들었다.
은별아,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은별아, 제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별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빠가 탈북하자고 해서. 아니에요, 여보. 우리 잘못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안았다. 은별이는 자유를 원했어요.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자유를 향해 가다가 죽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은별아, 나는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북한에서 낳아서 미안해. 내가 배불리 먹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은별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하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 은별아, 제발 살아줘. 새벽 4시, 은별이가 작은 신음을 냈다. 응, 은별이가 눈을 떴다. 작은 눈동자가 저를 봤다. 엄마. 그래, 은별아. 엄마야. 나는 은별이를 꼭 안았다. 은별이는 살았다. 두 번째 기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이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여보, 은별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 딸 강하다. 남편이 은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주일 후 캠프 직원이 우리를 찾아왔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정말요? 네. 축하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드디어 한국에 간다. 2024년 11월 7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밤인데도 환한 불빛들,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 반짝이는 도시. 여보, 저기 봐요. 남편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 저게 다 진짜야?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일어나 은별이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에스컬레이터, 면세점, 사람들, 모든 게 달랐다. 30년간 내가 배운 남조선은 이게 아니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미군에게 억압받는다. 거리에는 불황자가 넘치고 범죄가 만연하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깨끗했다. 밝았다. 풍요로웠다. 단 3초, 내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세계관이 무너졌다. 지수야, 괜찮아?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여보, 우리가 배운 게 나도 알아. 다 거짓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다. 입국장을 나오니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피곤하시죠? 우선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정착 교육 받으시고 집도 배정받으실 거예요. 집을 주신다고요? 네. 정부 지원으로 임대 아파트 제공됩니다. 생활비 지원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공항을 나서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깨끗한 승용차. 타세요. 우리는 차에 탔다. 은별이를 안고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밤의 서울이 지나갔다. 네온사인, 고층 빌딩, 거리의 사람들, 자동차들. 나는 넋을 잃고 창밖을 봤다. 저게 다 진짜예요? 네. 서울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 못 보셨죠? 네. 앞으로 여기서 사실 겁니다.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차는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깨끗한 건물들이 보였다. 여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 받으세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등등이요. 네. 우리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깨끗한 방.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에는 샤워기와 수세식 변기. 여보, 여기가 우리 방이래요. 진짜 깨끗하다. 남편이 침대에 앉았다. 푹신한 침대. 나는 은별이를 침대에 눕혔다. 은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은별아, 우리 해냈어. 여기가 한국이야. 다음 날부터 정착 교육이 시작됐다. 한국어 교육, 법률 교육, 취업 교육.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과 남한 비교 수업이었다. 강사가 PPT를 띄웠다.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000달러. 한국은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35배 차이. 북한의 평균 수명은 72세. 한국은 83세.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8명. 한국은 2.7명. 숫자들이 쏟아졌다. 그 모든 숫자가 내가 30년간 배운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같이 교육받던 다른 탈북자가 울먹였다. 30년을, 평생을 속고 산 거예요? 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사상 교육을 해왔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를 속였어. 우리 인생을 빼앗았어. 은별이를 굶겼어.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우리는 탈출했어. 은별이는 이제 자유야. 교육 3개월 후, 우리는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20평짜리 아파트, 깨끗한 거실, 방 2개, 주방, 화장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나는 은별이를 안고 거실을 돌아다녔다. 은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별이는 웃으며 박수를 쳤다. 남편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지수야, 여기 봐. 나도 베란다로 갔다.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산책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해냈어, 지수야. 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나는 은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서서 한국의 하늘을 봤다. 자유로운 하늘.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곳. 대한민국. 2025년 9월 대한민국에 온 지 10개월이 지났다. 나는 지금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 지수 선생님, 3번 병실 환자 링거 교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병실로 향했다. 일하는 게 행복하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약이 있고 장비가 있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퇴근 후 나는 어린이집으로 은별이를 데리러 갔다. 엄마, 은별이가 달려왔다. 이제 2돌이 된 은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통통한 볼, 반짝이는 눈동자. 은별아, 오늘 뭐 했어? 놀았어. 친구들이랑. 은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남편은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한다. 힘든 일이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는다. 여보 왔어? 응. 저녁 준비했어. 남편이 식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별아, 밥 먹자. 네. 은별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혼자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10개월 전만 해도 은별이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응,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은별이를 씻겼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은별이를 앉혔다. 따뜻해. 은별이가 물장난을 쳤다. 나는 은별이의 작은 몸을 보았다. 이제는 갈비뼈가 드러나지 않는다. 통통한 팔다리, 건강한 피부. 이게 정상이구나. 은별이를 재운 후 나는 거실로 나왔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는 TV를 봤다. 뉴스 화면에 북한의 모습이 나왔다. 여윈 사람들, 무너진 건물들, 어두운 거리. 저게 우리가 살던 곳이네. 남편이 말했다. 응.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북한에는 아직 내 어머니가 계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여보,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그래. 은별이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나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매니 서랍에 소중히 보관해 둔 것이 있었다. 은별이의 베넷 저고리 2장. 하나는 북한에서 제가 만든 누더기 저고리. 또 하나는 어머니가 주신 제 베넷 저고리. 나는 2 저고리를 꺼내 들었다. 북한 저고리는 누렇고 성글게 꿰매져 있었다. 한국에서 은별이가 지금 입는 옷들은 깨끗하고 부드럽고 예뻤다. 은별아, 나는 혼잣말을 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너를 북한에서 낳아서. 하지만 엄마가 여기까지 데려왔어. 너는 이제 자유야.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 연인들, 아이들. 은별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엄마, 저기 봐. 은별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소리쳤다. 조심해. 나는 웃으며 은별이를 지켜봤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다. 지수야, 행복해? 네. 여보는요? 나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힘들었죠.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은별이 보세요. 저렇게 웃잖아요. 은별이는 친구들과 놀며 깔깔 웃었다. 은별이는 북한에서는 저렇게 못 웃었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잘한 거예요, 여보. 나는 남편을 봤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었어요. 두만강을 건넜고 밀림을 걸었고 은별이를 거의 잃을 뻔했어요. 응.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은별이는 사람답게 살 거예요. 나는 하늘을 봤다. 자유로운 하늘. 대한민국에 감사해요. 남편도 하늘을 봤다. 나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은별이의 첫 돌잔치 앨범을 펼쳤다. 한복을 입은 은별이. 돌상 앞에서 웃는 은별이. 사진 속 은별이는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만약 북한에 남았다면 나는 상상했다. 은별이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영양실조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은별이는 건강하다. 웃고 뛰고 놀고 꿈꾼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래. 어느 날 은별이가 말했다. 의사? 응.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나는 은별이를 안았다. 그래, 은별아.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여기는 자유니까. 2025년 10월
은별이의 두 돌이 됐다. 나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 촛불, 풍선. 은별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은별이는 촛불을 불며 웃었다. 호! 촛불이 꺼졌다. 나는 은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케이크를 잘랐다. 그날 밤 은별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베란다에 나왔다. 수원 아파트 단지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북쪽 하늘을 봤다. 어머니, 잘 계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못 만날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은별이를 구했다. 은별이는 이제 자유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랄 것이다. 굶지 않고 배우고 꿈꾸며.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 두만강을 건너고 밀림을 걷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자유라는 이름의 기적과 함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